오늘은 임사체험에 대해서 세 번째 강의인데 오늘 강의는 팸 레이놀즈라는 어떤 여인의 임사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에드먼드 무디 박사 연구 이후에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와 또 임사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982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약 800명이 임사체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995년에는 경험자가 1,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갤럽은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 논문이 나와 있는데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승채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조사 대상 인구의 4% 내지 19% 정도가 임사체험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그 체험하는 그룹에 따라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4%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이죠. 100명 중에 4명이니까. 의학계에 보고된 임사체험자의 수는 1991년 전에만 해도 2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3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만 아직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5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짐작은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지난번 강의에서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임사체험에는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장이 됐거나 혹시 거짓이 있을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꼭 거짓이 있다는 뜻이 아니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다른 임사체험의 사례를 살펴보고 진위를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팸 레이놀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대중가요 가수 겸 작곡가로서 상당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5살이 되던 1991년 이 팸 레이놀즈는 뇌동맥류 환자로서 미국에서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시에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In 1991, Pam is diagnosed with an aneurysm, an enlarged blood vessel in her brain that's threatening to burst. I had excruciating headaches. 근데 이 팸 레이놀즈 수술의 집도인은 당시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신경외과의 스페출러 박사였는데 이 스페출러 박사는 크고 위험한 뇌동맥류를 다루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어려운 수술을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람으로서 베테랑 의사였었습니다. 이 뇌동맥류라는 것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동맥의 한쪽 부분이 그림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크게. 그래서 팸 레이놀즈의 뇌 바닥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동맥 중 하나가 크게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맥이 커지면 치명적인 터지면 이제 피가 흐르는 거니까 뇌졸중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그 동맥류에 의해서 다른 뇌의 부분이 짓눌려 가지고 뇌가 손상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이 동맥류를 제거해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동맥류가 너무 커서 통상적인 수술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팸의 뇌에서 피를 완전히 빼고 그다음에 동맥을 수술하는 고도의 위험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팸 레이놀즈의 뇌를 일종의 가사 상태에 빠뜨려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서 의료진은 저체온 심정지라는 새로운 수술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수술법에서는 심장박동과 호흡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근데 뇌의 온도를 어느 정도 낮췄냐면 화씨 50도까지 낮췄는데 화씨 50도는 섭씨 10도입니다. 상당히 차갑게 낮춘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체온이 36.5도이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활동하려면 섭씨 15도는 필요로 하는데 10도까지 낮췄으니까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제를 다량으로 투여해서 뇌의 물질 대사를 중단시키는 그런 수술법을 시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은 스페지를 박사와 그 의료진들이 이 팸 레이놀즈를 임상주 죽음으로 이끈 것입니다. 수술은 대강 7시간 정도 걸렸는데 팸 레이놀즈의 몸은 수술의 전 과정을 통해서 아주 면밀하게 그 몸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모니터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관찰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뇌의 물질 대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뇌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뇌가 활동하려면 뭐 그 혈액으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이고 영양소도 받아들이고 또 노폐물 배출하고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런 대사가 작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료 기록에 의하면 이 수술 중에는 뇌파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파가 완전히 그냥 평평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뇌로 피가 흘러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임상적으로 정말 죽은 것이죠. 이 정도면 뇌파도 완전히 평평해졌으니까. 근데 팸의 뇌파 활동은 계속적으로 측정되고 있어서 축두엽 발작 등이 일어난 흔적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축두엽 발작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면 간질병 환자의 같은 경우에 이 축두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평소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행복감이나 또는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옛날에 봤다고 생각하는 소위 데자뷰,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공포감 등 아주 특별한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이 팸의 뇌파 활동을 우리가 측정해가지고 축두엽 발작이 일어났다면 팸 레이놀즈가 말하는 것은 혹시 이런 환상이나 착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의료 기록에 의하면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Not only that, during Pam Reynolds' operation, there is equipment used to help monitor brain function that is placed in her ears, which creates a loud clicking sound. 팸 레이놀즈의 두 눈은 그 안구 건조를 막기 위해서 테이프로 봉해졌고 두 귀에는 스피커가 달린 귀마개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스피커는 왜 꽂혀 있었냐면 딸깍딸깍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팸 레이놀즈의 뇌가 활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의료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뇌간의 기능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엄밀한 그 의료 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팸 레이놀즈의 임사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제일 여러분들이 접하기 쉬운 것이 위키백과일 겁니다. 그러니까 위키백과를 비롯해서 또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면 팸의 임사 체험은 가장 상세한 의학적 기록이 남은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사 체험자들이 말하는 사후세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케빈 닐슨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건데 책 제목은 뇌의 가장 깊숙한 곳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심장병 전문의 마이클 세이번 박사가 그녀의 상세한 의료 기록을 검토하는 행운을 누렸다고 쓸 정도로 상세한 의학적 기록이 남은 그러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팸 레이놀즈가 이 수술 중에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적어도 의료진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팸은 분명히 임상적으로 죽었습니다. 뇌가 활동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수술이 진행 동안 아주 극도로 정밀한 모니터링과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팸 레이놀즈는 이제 수술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에 어떤 체험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체험이 바로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니까 우리가 임사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팸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의식에서 떠보니까 수술실에 공중에 떠서 수술실이 다 내려다 보였다는 겁니다. I looked down at my body. I knew it was my body. I didn't like looking at the body. That bothered me. But it was a wonderful, wonderful feeling.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도 있고 수술하는 장면을 다 봤고 더군다나 의사들의 대화까지 엿들었다 그러는데 그중에 어떤 한 의사가 이 팸의 그 동맥 어느 부분이 너무 좁아서 어쩌고 하는 말을 작은 목소리 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At one point, I heard a female voice distinctly say, "We have a problem. Her veins and arteries are too small." 그 다음에 그 수술용 그 톱이 있는데 그 뇌수술할 때 그 톱을 묘사하기를 대강 전기 칫솔 같다고 묘사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 사실과 같았습니다. where she sees the doctors using a long-handled device. It looked like my electric toothbrush. Well, this is what is called the Midas Rex drill, and it is pretty much what Pamela described. And it's sort of in a 그 다음에 그 팸 레이놀즈가 들었다는 의사들 간의 회화는 실제로 의사들이 말을 주고받은 내용과 같았고 또 나중에 의료 기록을 보면은 시간도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The cardiac surgeon is indeed a woman, Camilla Mikan, who did have a difficult time connecting blood vessels in Pam's leg to the heart machine. Pam says she had not met Dr. Mikan before her surgery and had no idea she would have a female cardiac surgeon. 그 팸이 묘사한 수술 기구에 대해서도 사전에 그것이 알려졌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담당 의사는 말합니다. 이건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은 혹시 팸이 수술하기 전에 수술 기구를 보고 저런 기구가 있었구나 하고 나서 짐작해서 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게 확인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술 전에는 모든 의료기기는 다 이렇게 소독한 그 어떤 테이블보 같은 걸로 다 덮여 있어가지고 환자가 완전히 마취 상태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기기들을 꺼내서 소독한 뒤에 수술하는 것이니까 팸 레이놀즈가 수술 전에 의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꼭 볼 수 없었던 겁니다. The fact is, the saw is only removed from its sterilized container after Pam has been under anesthesia for more than an hour. Dr. Spetzler says there is no way she could have seen it before the surgery began, nor afterwards. 그리고 팸이 말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공중에 떠서 그 수술진이 말하는 거나 수술하는 광경을 봤을 때 의식은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의식보다 더 명료했고 시력도 더 밝았다고 자기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2002년 BBC 방송국에서 스페츠러 박사가 그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은 대략 다음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한다기 위해서는 뇌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한다. 뇌에 피가 흘러야 신경들이 작동할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받는데 팸 레이놀즈가 임상적으로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적어도 자기가 집도 잃어서 그런 거 다 확인했다는 얘기죠. 의심의 여지가 없다. 레이놀즈의 뇌전도 측정기 역시 어떤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기기로 측정한 바에 의하면 팸 레이놀즈의 뇌는 전혀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팸은 죽었는데 팸이 떠올린 기억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고 그 스페츠러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페츠러 박사는 이 그 팸 레이놀즈가 말한 다음에 그 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 기록을 보고서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임상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립적인 얘기를 한 거죠. 팸 레이놀즈가 말한 것은 자기가 그 담당 의료소 볼 때는 다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팸은 거기서 우리가 그런 거 유체이탈이라고 하죠. 자기 몸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수술을 받는 장면을 보는 건 유체이탈인데 그 유체이탈 말고도 또 다른 경험을 얘기합니다. 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소용돌이에 휩쓸려 끌려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를 묘사하기를
터널과 비슷했지만 터널은 아니었다고 말했는데 이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었죠. 회오리바람처럼 소용돌이라는 건 회오리바람 같은 건데 회오리바람이라면 터널 비슷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팸 레이놀즈 말에 의하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귀로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그냥 그런 소리가 들려왔는데 귀로 듣는 소리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And as I began to get closer and closer and closer, I started to discern my grandmother. I started to see her. And she came to me, along with an uncle. 그 터널과 비슷했던 그 소용돌이 구리 끝에서 불빛이 갈수록 밝아졌고 그 가운데서 할머니를 자기는 알아봤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역시 빛에 휩싸였고 역시 빛에 휩싸인 삼촌과 자기가 본 적이 없는 죽은 친척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고 팸 레이놀즈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팸은 편안하고 즐거워서 빛에 흡수되고 싶었지만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레이놀즈가 그 당시의 심정을 깨어난 다음에도 기억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삼촌이 팸 레이놀즈를 구리 끝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팸 레이놀즈는 끔찍한 광경을 봅니다. 뭐냐면 수술을 받는 자기의 몸을 본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 내 몸은 사고가 난 열차의 잔해처럼 보였다. 보기에도 그렇고 죽어 있었다. 나는 겁이 났다.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는데 삼촌이 등을 떠밀어서 이제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돌아오는 느낌이 뭐냐면 마치 수영장에 푹 뛰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팸 레이놀즈가 자기가 그 수술 받을 동안에 보았던 어떤 체험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체험은 우리가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환상이든지 착각이든지 간에 어쨌든 임사 체험자가 그런 체험했다면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이 어디서 온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사 체험에서 임사 체험자들이 말하는 사후세계라든지 두뇌의 활동이 없더라도 작용하고 있는 의식이 있다고 하는 임사 체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팸의 임사 체험은 가장 상세한 의학적인 기록이 남은 사람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먼저 세상에 밝힌 사람은 담당의 스페셜러가 아니라 심장외과의 마이클 세이번 박사입니다. 세이번 박사는 레이놀즈의 의료 기록을 읽고서 1998년 빛과 죽음이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밝힙니다. 제가 빛과 죽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아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되어 있지 않고 라이트 앤 데스라 해가지고 이런 책이 나와서 여기에서 이 얘기를 밝혔습니다. 임사체험을 4, 5세계의 존재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팸 레이놀즈의 경우의 말로 사후에도 의식이 있다는 증거가 기록에 의해서 잘 입증된 경우라 생각하고 이것을 4, 5세계 존재의 증거로 자주 인용합니다. 그러나 주류 학계의 많은 사람들은 임사체험이 4, 5세의 증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다른 이유다고 설명한 사람들인데 이 비판적인 사람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팸 레이놀즈 얘기는 4, 5세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임사체험의 비판자들도 아주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임사체험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옹호자들과 비판자들은 두 개의 진영으로 딱 나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뇌가 활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식이 활동이 있을 수 있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팸 레이놀즈의 체험이 있기 훨씬 전에 1984년에 이미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도 두 진영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협회 저널이라고 하면은 그 세계 3대 의학 저널로서 유명한 그 저널인데 그때 정신과 의사 리차드 블레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임사체험을 옹호하는 의사들이라든가 과학자들에 대해서 의사들은 종교적인 믿음을 과학적인 자료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 팸 레이놀즈 얘기를 세상에 알린 마이클 세이븐 박사는 이렇게 응수합니다. 물론 이것은 팸 레이놀즈의 임사체험 있기 전에 마이클 세이븐 박사는 다른 사람들의 임사체험을 조사해 본 결과 4, 5세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지만은 과학적인 믿음을 과학적인 자료로 받아들이니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두 사람 말이 비슷하죠. 서로들 한 사람은 뭐라 그러면 종교적인 믿음을 과학적인 자료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 대신에 마이클 세이븐은 과학적인 믿음을 과학적인 자료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우리가 그 분석을 해볼 필요 있는데 블레처 박사가 말한 종교적인 믿음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어떤 걸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대적 미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러니까 세이븐 박사가 말하는 과학적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두뇌 상태가 사실은 마음의 상태와 같은 거다. 이것은 결국 유물론에 입각한 건데 소위 환원론적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이 환원론적 유물론에 입각해서 그 환원론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다 보니까 두뇌 상태가 그대로 마음 상태라는 결론을 얻은 것이지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과학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그 관찰된 사실도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이븐 박사가 하는 말은 과학적 믿음은 기존의 사실만 옳다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뜻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대적 미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없으면 믿지 않겠다 하는 것을 현대적 미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신경과학자들의 믿음이 과연 세이븐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현대적 미신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강의에서 논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생 문제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번 강의에서는 팸 레이놀즈의 경우에 한정시켜서 4, 5세계나 유체 이태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대안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안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경험은 4, 5세가 있어서 경험한 것도 아니고 두뇌가 활동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활동하는 의식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의식이 작게나마 깨어 있어서 어떤 꿈을 꾼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대안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팸 레이놀즈의 임사체험에 대해서 대안론으로서 가장 유명한 것이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마취의 제럴드 우얼리의 견해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 제럴드 우얼리가 말하는데 임사체험을 4, 5세계의 존재의 근거로 보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임사체험은 레이놀즈가 냉동되기 전 아직 뇌가 활동할 때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놀즈 말과 다르죠. 레이놀즈는 자기가 공중에 떠서 수술하는 걸 봤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뇌가 아직 활동할 때 냉동되기 전에 그런 어떤 우리가 꿈꾸듯이 두뇌의 작용에서 어떤 환상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호주 출신으로 네덜란드에서 20년 이상 마취로 일하고 있는 우얼리 박사입니다. 이 우얼리 박사는 마취 아주 전문의로서 그 마취 상태에 대해서 환자들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고 이런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마취 상태에서 마취 중 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팸 레이놀즈의 경우가 바로 이 드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취는 됐지만은 어떻게
우연히 의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또 그 로버트 우월리 말고 그 영국의 심리학자로서 크리스토퍼 찰스 프렌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초자연적인 믿음과 경험, 그다음에 그 인지 내지 감정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인데 이 사람도 마치의 제럴트 우월리 박사가 제대로 분석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제럴트 우월리 박사가 이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 제럴트 우월리 박사는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 팸 레이널즈는 자기 머리를 수술하는 그 외과 수술용 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제럴트 우월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 언급이 없었던 이유를 이 크리스토퍼 찰스 프렌치가 설명합니다. 그 우월리 박사가 그 톱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작동할 때 나는 소리가 치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드릴과 같기 때문에 의식이 있을 때 그 팸 레이놀즈가 그 소리를 듣고 칼의 모양을 치과용 드릴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4, 5세계와 두뇌 없는 의식 활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주류학계 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두 그룹으로 전문가들이 나뉘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말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임사체험 연구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려우냐면은 우리가 보통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든지 또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할 때는 그 반복 실험을 통해서 그걸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학의 강점 중 하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복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있는데 임사체험에서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죠. 팸 레이놀즈 경우에 그녀의 임사체험이 뇌의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일어났느냐 아니냐 하는 데서부터 두 진영 간의 의견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반복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복 실험이 할 수 있다면 수술 다시 하면 되죠. 그리고 그때 체크하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레이놀즈 두뇌 수술할 때 또 그녀가 수술 중 어떤 체험을 할 거고 이런 말 할 거니까 그때 그런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정밀하게 뭐 다 조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마취중 각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걸 엄밀하게 확인하고 수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 스페셜 박사, 담당의 스페셜 박사가 말한 대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마취가 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두뇌의 기능이 정지 상태에 있었구나. 그렇게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팸 레이놀즈 경우에는 수술의 전 과정이 다 모니터되고 상세한 의료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수술이라고 하지만 이 수술의 전 과정이 모니터되었고 두뇌와 심장의 상태가 항상 체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겠죠.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고 해서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수술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고 임사체험을 직접 연구하지 않는 우리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임사체험에 대해서 우리 판단을 내려야 되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거,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확률이 작다든지 또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겨두고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우선 마취중 각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팸 레이놀즈 수술의 경우 수술진은 레이놀즈가 완전히 마취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수술했습니다.
그다음에 두뇌의 기능의 정지라는 의료진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면 적어도 이 의료진의 실수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지만 올바른 그 반박이 될 겁니다.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다면 반박하는 쪽이 아무래도 뭔가 실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취중 각성에 관한 그 비판자들의 주장은 마취제가 다량 사용자한테서 일어난 임사체험들을 무시한 논리라는 것이 4, 5세기 옹호자들의 주장인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명료한 임사체험과 팸 레이놀즈는 굉장히 의식이 똑똑하고 상세한 기억을 했는데 그런 명료한 체험과 기억을 마취중 각성으로 보는 것은 수술 중에 깨어난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를 무시한 논리라는 것이 이 4, 5세기 옹호자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강 환자 1000명당 1명 내지 2명, 많아야 3명 정도가 마취중 각성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취중 각성을 체험하는 것은 그 제럴드 우월리만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마취중 각성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펴본 바로는 마취중 각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순간을 대단히 불쾌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끔찍스럽게 고통스럽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팸 레이놀즈는 그렇지 않죠. 아주 생생하게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빛에 휩싸여서 갔을 때 너무 좋아서 다시 이승으로 오고 싶지 않았다고 할 정도 하니까 전혀 이걸 마취중 각성으로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 4, 5세기 옹호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용 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뇌 수술을 하기 위해서 냉동 상태에서 눈을 가리고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가 수술용 톱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마취중 각성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머리를 수술하는 칼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죠. 적어도 머리 바깥에서 봐야 되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 프렌치는 마치 제럴드 우월리가 수술용 톱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레이놀즈가 칼이 작동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치과용 드릴의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칼의 모양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놀즈는 또 그때 귀마개를 하고 있었고 귀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딸깍딸깍 소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과연 상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우리가 한번 판단해야 될 상황이죠. 네. 그리고 비판자들 중 핵심 인물인 제럴드 우월리는 네덜란드에서 일하는 마취이고 크리스토퍼 찰스 프렌치는 제럴드 우월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옹호를 하는데 제럴드 우월리든 크리스토퍼 찰스 프렌치도 모두 유체이탈이나 사후생이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믿음을 놓고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고 그런 걸 추측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사실은 확인해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다시 수술할 수 없으니까 확인해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기 힘든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추측을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도 역시 그 수술 과정을 참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의료 기록도 체크를 못한 상황에서 양쪽 측면의 말을 듣고서 판단한다면 수술의 과정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크한 담당의 스페셜러 박사의 말을 믿어야 할 건지 또 그 의료 기록을 자세히 확인하고 설명한 마이클 세븐 박사의 말을 믿어야 할 건지 그 사람들 말 대신에 유체이탈이나 4, 5세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우리가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면 마취중 각성이었음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우월리의 말이 믿어야 할 것인지 그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팸 레이놀즈 임사체험은 그 체험을 액면 그대로 긍정하는 쪽의 주장이 비판적인 주류학계의 주장보다는 옳을 확률이 훨씬 크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의학적 기록이 남아있고 또 성공적인 수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두뇌 기능의 정지라는 의료진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두뇌 상태가 심적 상태라는 과학적 믿음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추측한 것이니까 어떻게 말한다 보면 과학적 믿음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거죠. 네. 그리고 수술용 톱, 마취중 각성 등 대안론에서 말한 것은 모두 추측입니다.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그걸 정확하게 보고 듣고 의학적 기록을 확인한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될지, 그럴 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났을 것이 하고 추측한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될지,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만일 의료진이 실수가 없었다면 전신 마취 중에 일어난 임사체험에 대해서는 완전한 의식이 육체적인 몸과 떨어져서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과학적인 판단을 하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인 몸과 떨어져서도 완전한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의식은 두뇌 없어도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뜻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두뇌를 떠나 활동하는 의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려면 의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물질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은 뇌신경과학과 철학 또 물리학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생에 관한 과학적 연구 상황을 설명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 강의의 핵심은 끝났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꼭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이비 과학을 타파하기 위해서 잡지 스캡틱을 발간했고 또 천국의 발명을 출판한 마이클 서머가 다른 사람의 임사체험에 대해서는 천국의 발명에서 그것이 약물이나 산소 결핍 등에서 오는 환각이거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들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런 건 정말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런 체험을 말하는 그 체험자들의 어떤 두뇌가 만들어낸 어떤 환상이나 착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팸 레이놀즈 임사체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임사체험 사례 중에는 팸 레이놀즈 경우가 가장 상세한 의력이 있고 가장 유명한데 왜 마이클 서머는 팸의 사례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었을까 하는 것이 저희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제가 조사해 봤더니 임사체험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쓴 책, 아까 설명드린 그 케빈 닐슨이 쓴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도 이 케빈 닐슨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팸 레이놀즈의 임사체험은 놀랍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긴 하지만은 적어도 정신과 의사인 그 케빈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결국은 두뇌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클 서머도 천국의 발명에서 임사체험을 비판하는 자료로서 뇌의 가장 깊숙한 곳을 인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팸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그 팸 레이놀즈의 그 집도의 스패츌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임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한 바와 같이 마이클 서머가 팸의 사례를 어떤 식으로 비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제 생각을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제4강에서는 팸 레이놀즈의 경우만큼 유명한 네덜란드의 심장병 전문의 핀반 롬멜 박사의 임사체험 연구 보고서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